네, 안녕하세요. 이지모 방송위원장 이진아 PD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팩트체크라는 저희가 타이틀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어떤 게 정확한 답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모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김시호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연구회 허재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재명 지사 팬클럽 중 하나인 이지모에서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연구위원회 분들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선 이지모는 어떤 단체인가요? 이지모는 이재명 지사가 좋아서 모인 순수한 팬클럽이고요. 뭐 다른 이런 정치인들의 모임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이재명 지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모인 팬클럽 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 이지모에도 이제 많은 조직과 또 구성원들이 있긴 한데 이지모 산하 연구위원회는 그 중에서도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부를 하는 모임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 어떤 것이고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언론이나 어떤 일반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방송되는 내용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서 그런 팩트를 발견해서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그런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과거 노무현 그 전 대통령 팬클럽인 노사모 아시죠? 네, 뭐 대지 저금통을 이제 만드는 등 다양한 이제 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이지모 산하의 연구위원회는 그런 것도 좀 하는 건지 아니면 좀 특이하네요. 네, 그 이지모 우리 연구위원회는 그 좋아하는 정치인의 그 단순히 따라다니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직접 같이 공부하면서 또 자료를 잘 정리해서 일반인들한테 전파하는데 중요한 그 의미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팬클럽이다 하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모여서 뭐 친목도모라든가 뭐 산도 가고 막 이러는데 이제 공부하는 거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님의 그 많은 정책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몇 가지에 대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게 공통적으로 기본이란 단어가 붙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현대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이제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누리고 기본적인 식생활이 되고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요건, 이걸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국민에 대해서 유권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 그게 소득과 주택과 그다음에 금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세계적으로 경제 측면에서는 이제 OECD의 멤버이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 다들 느끼다시피 좀 모자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소득 분배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주거 문제, 그다음에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좀 더 다른 그 선진국 평균 수준에 올라가야 나머지 또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다, 이러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재명 지사께서도 기본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입니다. 기본 소득이 되면 좋은 게 전 국민이 다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이제 고소득층한테 한 달에 50만 원이 그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은 선별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똑같이 나누어주는 소득이다. 이게 기본적인 기본 개념이고요. 그러면 연봉이 100억 원인 사람과 한 월 수입이 10만 원도 안 되는 사람과 50만 원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본소득 개념에는 이게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로 어떤 사람한테 한 달에 50만 원을 준다. 기초 수당으로. 이거는 지원해 주는 복지 혜택이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은 소득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노동소득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분은 기본소득을 받고 그 기본소득까지 포함해서 다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50만 원을 받은 분은 예를 들면 40만 원을 다시 세금으로 내는 것이고, 소득이 없는 분은 50만 원 전체를 받아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고 있는 복지 혜택은 주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는데, 이건 개인을 대상으로 줍니다. 어떤 집에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기본소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게, 지금 그러니까 가족이 많은 쪽에, 그러니까 소득도 작고 가족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도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기존에 이제 뭐 소득 혜택을 받던 분들의 그런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도 좀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문제는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한국이 우리 OECD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하면요, 아주 일단 절대적으로도 그 GDP에서 복지에 지출하는 예산의 비율이 적습니다. 선진국 평균은 이제 약 21%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약 11%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그 복지 지출 수준이 과다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절대 규모도 서서히 올려야 되지만은 또 그 이재명 지사께서 새로이 그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의 예산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할 수는 없고요. 그 증세와 또 불필요한 예산 조정해서 그 기존의 복지 혜택은 축소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서서히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조화로운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기본소득은 정말 기본을 하는 그런 소득인 것 같아요. 취약의 계층에게 지급되는 것은 또 따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또 기본소득 때문에 이런 것도 해줘요, 노인복지, 연령 이런 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면 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점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이렇게 날로 갈수록 발전하고 예산과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매월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이렇게 지급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추가로 필요한 건지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기본소득과 이제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복지 혜택,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이런 복지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이나 실직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묶어서 국민연금, 실업보험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기본소득이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그 다른 것들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방적으로 국가가 주는 혜택의 차원에서 주는 복지가 있고요. 근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 성격이 있고, 근데 연금 같은 거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일생 동안 소득이 있는 동안에 보험을 부었다가 소득이 줄어들면 일종의 돌려받는 형태의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고, 그거와 기본소득은 기본 철학과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이재명 저희 이지모에서 연구위원회에서 공부해본 결과, 기본소득은 그런 복지나 위험 보장보다는 경제정책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산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금 그 사회가 계속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거든요. 양극화가 진행돼서
중산층을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득을 나눠주고 가족이 많을수록 많은 소득을 더 받을 수 있어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다음에 받은 소득에 다 더해서 다시 세금을 내고 어떻게 보면 조세 정의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기본적으로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을 그 보험을 하는 보험의 효과도 있고 저소득층에게는 지원하는 효과도 있고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것은 중산층을 지원하는 경제 정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중에 있는 돈, 즉 기본소득이죠.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 기본소득은 자유의 도구지만은 아주 애써서 벌어야 되는 그러한 돈은 노예의 도구다 이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직장이나 또 그 자영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아주 힘들게 애써서 벌어야 되면은 결국 돈을 주는 그죠? 돈을 지불하는 쪽에 대해서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충분히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그 골고루 받게 되면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쓴다는 것도 우리가 흔히 이거 술 담배 해먹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 기본소득을 실험해 본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핀란드 이런 그 사례를 보면은 술 담배 같은 그런 거 그 별로 좋지 않은 데 쓴 비율은 지출액의 1%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비율을 자기 개발 그 다음에 그 더 좋은 기회를 일이나 사업을 창업하는 그런 데다가 투자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의 복지 제도와 기본소득의 이제 역시 큰 차이점은 기존의 그 복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선별 복지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어느 정도 빈곤해야 된다든지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야 이제 그걸 선별해서 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있죠. 즉 이 카트라인이 과연 객관적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낙인 효과. 또 그다음에 또 일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별 복지를 받기 위해서 일부는 나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소득은 전혀 무관하게 누구나 한테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소득의 특성을 갖다가 흔히 주기적으로 준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준다,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다, 또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준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전 국민에게 상당한 금액을 매월 이렇게 막대하게 자금이 나가다 보면 재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국가 부채가 이제 위험 수준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 측면이 이제 가장 중요한 측면이죠. 결국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결국 세금으로서의 충당이 될까? 현재 재정으로 충당이 될 것이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1년 그 예산이 올해 2021년 예산이 한 500조 조금 넘는 규모인데요. 거기서 혹시 복지 규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중에 관심이 가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복지 예산이 우리나라가 2021년에 18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80조 원이라는 예산을 이미 복지에 쓰고 있다. 그러면은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건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건 가정입니다. 그냥 한 달에 5만 원씩 전 국민한테 준다. 그럼 5만 원 곱하기 5천만 명. 그럼 2조 5천억이 들고요. 12달을 주면은 3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의 목표 지급액은 전 국민당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5만 원이 30조였으니까 300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300조의 재원을 매년
마련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인데, 일단은 지금 지출되고 있는 180조의 복지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조절해서 예산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고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보면 세금은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세금 그럼 일반인들이 느끼는 거는 내 소득에 대해서 내는 소득세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문제일 수 있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소득의 양극화도 일어나지만 소득의 양극화보다는 재산의 양극화가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 상위 1% 자산가들의 소득이 미국 중산층 전체 소득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소득이 아니고 미국 중산층 전체 소득이 미국 자산 1%의 소득보다 작아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자산 1%로부터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자산 소득, 내가 노력을 해서 어쨌거나 노동으로 받는 소득이 아니고 자산을 이용해서 받는 소득으로부터 좀 더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또 허재원 우리 대표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교수님이 소개하신 기본소득의 재원, 한 크게 보면 네 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국토보유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 그러면요, 어느 상당히 합계, 부동산 가치 합계가 어떤 가치 이상일 때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지도 않고요. 또 세율도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세금 얘기만 나오면은 뭐 부동산 폭탄이래 가지고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최근에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좀 그렇게 느끼는 심리적인 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절대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수로서의 효과도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국토보유세라는 거, 국토보유세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종부세하고 다른 게 모든 사람들, 땅을 약간만 가지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그 비율에 맞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이나 기업한테는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누적해서 합계를 내게 되면은 현재 종부세보다 훨씬 많은 세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일부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왜 이런 걸 해야 돼?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1800년대 토마스 페인, 미국의 독립운동가죠. 이분이 제기했던 이론, 즉 자산에는 자연자산과 인공자산이 있는데, 인공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일을 해서 받는 임금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자연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나 땅 이런 것처럼 본래 주어진 거다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이유든 간에 개인이 소유를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소유를 못 하잖아요. 사용도 하려면 지대를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마스 페인은 독점적으로 땅을 소유하는 소유주가 지대를 받는데, 그 지대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빚이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대를 국가가 환수를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 많은 모두에게 나눠줘야 그건 타당한 것이다, 이런 이론을 펼쳤죠. 그 당시에는 황당하게 여겨졌지만은 요즘은 이제 기본소득이 하나의 토대로서, 하나의 이론 토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이제 민주주의를 더 맞춰진 그런 행정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없다가 생기는 세금이니까 세수 증수 저항에 대해서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직접 노동을 통해서 받는 우리 근로를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예술가들이 하는 저작권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인간의 근로를 통해서 받는 세금에 대한 거에 조세를 높인다면 당연히 조세 저항이 강해지겠죠. 근데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보면 그런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세에 대해서.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조세가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조세 정의 차원에서 지금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는 자본 소득에 대한 부분을 늘려간다면 그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까 봤듯이 우리나라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상위 1%가 중산층과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상위 1% 사람은 과연 중산층과 같은 중산층 전체가 내는 것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느냐 보면 내가 보면 10분의 1도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체의 중산층이면은 몇 억 명이고요. 미국 전체의 상위 1%라고 하면 한 300만 명 이내거든요. 미국 인구가 3억 명이라고 그러면. 그럼 300만 명이 내는 세금을 2배만 늘려도 중산층이 내는 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근데 물론 1%는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오히려 오블리스의 노블리제를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그분들의 조세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일반적인 근로를 해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거기를 세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제 저희 연구회에서 공부한 결과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부유층 소수의 부유층의 저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노블리제 오블리제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존의 고소득층들은 사업이든 또는 금융소득이든 간에 이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이미 강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면은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경기가 다운되어 있는 이유가 시중에 돈이 잘 안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요새는 어렵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즉 토지 보유세를 통해서 그 기본소득에 전 국민한테 나눠주면 그것이 결국은 시장에 돌게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부양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의 경제 강자들은 사업이든 또는 금융소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보면 종부세가 이제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 이제 오를 때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안 내던 사람도 올해 갑자기 내는 사람도 좀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마치 과다한 세금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점도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국토 보유세라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지만 매월 받게 되는 기본소득을 감안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긴다는데 이게 뭘까요? 사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세금 얘기가 나오죠. 물론 뭐 제가 그런 세금이나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새로 조세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강남에 30평대 집을 가지고 있어서 10억 원 하던 집이 30억 원이 됐어요. 그럼 20억 원의 소득이 생겼죠.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은퇴를 해서 가진 재산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의 중부세를 내라고 하면 당연히 저항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제가 보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그걸 또 억지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는 또 문제이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기본소득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없거든요. 재산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세금을 왜 바로 지금 내라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집을 사고 팔 때 집을 사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만 세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집을 팔아서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세금을 받으면 그러면 불평등하지 않냐 하지만 집을 산 사람은 언젠가 팔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받아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두 사람한테 받는 게 되고, 이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야 된다고 하면 세금을 당장 소득이 없는데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집을 팔아서 소득이 생겼을 때 모아서 거둔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 돈을 세금을 당장 세수는 안 왔지만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유산을 물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할 때 밀렸던 세금을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있고 국민의 그런 거를 고려할 수 있는 각각의 그 상태를 고려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그거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한 그 과세 이연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제도라든지 우리가 기본소득 하나만 추가로 실시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불합리한 세금이나 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잘 변경시키고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어제 그 서울시에서 이제 부양가족 요구 조건 제도를 이제 철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상당히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그 뭐 아들이나 또 그 가족이 소득자가 있으면은 그 복지 혜택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부양받으면 되지 왜 국가에서 받느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아주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 논란이 있다가 이제 이번에 서울시가 먼저 폐지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이 국토 보유세를 이제 우리가 잘 설계를 하면요, 그 대략 한 10% 정도는 우리 인구의 10% 정도는 사실상 그 자기가 낸 세금 국토 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90%는 즉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국토 보유세를 안 내거나 낸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내기 때문에 기본소득 받는 금액이 사실은 더 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조세 저항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막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내면 좀 부담도 좀 덜하고 그 저항도 좀 줄어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은 높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집값이 확 떨어져서 이제 세금을 안 낼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이 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택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시면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집을 은행에 하면 그걸 얼마씩 계속 이렇게 연금으로 주는 제도 같은 거를 한때 많이 노인분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자식한테 물려주느니 내가 연금으로 받겠다.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거기에 대해서 이 재산이 얼마를 팔릴 거라 해서 유예되는 세금으로 계속 놓고 이게 소득화 됐을 때, 이게 팔아서 현금화 됐을 때, 아니 상속이 일어날 때, 그때 그거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지금 같은 시대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정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도 이것도 미국 세금 제도 예를 들면 우리는 재산세를, 그러니까 재산세나 그런 세금을 그냥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뭐 공시지가를 해서 매기는데요. 미국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값이 오르면은 1년에 재산세 상승분은 5% 이내로 이렇게 캡을 씌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집을 산 사람은 취득가액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오고요. 새주 사지 않고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그 도시 전체 집값이 올라가면 상승하는 분은 얼마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조세 저항 같은 게 없어지는 제도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어떤 방향은 맞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불만이나 저항을 대해서 이거를 그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은 이 방향으로 가되
방법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이게 저희 이재명 연구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올바른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모기질 로운이나 이러한 그 제도도 이제 더 발전시켜야 되고요. 예, 또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그 토지 문제 제도 이런 걸 잠깐 논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 시리즈 다음으로 연구할 분야가 바로 이제 우리 기본주택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싱가포르처럼 이제 싱가포르이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죠. 뭐냐 하면은 그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고 주택만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토지는 이제 여전히 국가가 보유하는데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그 공공 토지는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부담이 적도록 또 시장에서 그 주택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방향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에게 다 똑같은 금액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소득층한테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줘야 할까요?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당연히 기본소득은 그 국민이기 때문에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주고요. 그 대신 소득이 많은 분은 세금을 좀 더 내서 세금에 기여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세금 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복지제도라면 그게 아니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혜택을 받는 그런 복지제도. 그게 아까 그래서 기본소득은 복지보다는 경제정책이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소득을 그냥 나누어주면, 그러니까 전 아니지만 내가 1년에 연봉이 한 10억 원쯤 된다. 그러면 50만 원 준다 그래도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3개월 이내에 3개월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한시적 화폐로 준다. 그럼 이거 반드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경제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준 것이 가장 효과가 좋으냐? 소멸성 보편 지급한 것이 가장 경제 효과가 크다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 국민한테 10만 원씩 나눠줬더니 70%를 은행에 저축하더라. 그래서 재난 지급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고 재정만 고갈되고 은행은 그 필요 없는 예금만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소득과 이런 걸 얼마든지 묶게 되면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부자가 내가 10억 원을 받는다고 예를 들면, 내가 그런 거 아니고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 아이도 그 혜택을 받느냐? 아니거든요. 아이한테 그 돈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이 친구들도 그런 식의 소득을 받으면 자기가 계획해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연령대가 되면 기본소득을 주면 대학생 때도 내가 기본소득이 생겨요. 그러면 대학생 때 내가 그걸 가지고 나의 발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할 수 있는,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소득이 된다. 부자의 아들이, 물론 금수저는 있겠지만 부자의 아들이라고 다 그렇게 혜택을 가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효과들이 생겨서 부자한테 보편으로 주는 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좀 심리적인 여론 측면도 생각을 해본다면요. 사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만 원 혹은 50만 원을 받더라도 그들한테는 큰 임팩트가 없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니들은 부자니까 안 줘 이렇게 제치면요. 약간 그 소외감,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우리가 기본소득의 재원도 발굴하고 증세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고소득층이라고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배제하면 그들은 여론에서 반드시 딴지를 걸고
나중에 이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이분들이 또 여론 형성에서 그 영향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러한 그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조금 아끼려고 해가지고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죠? 똑같이 고소득층도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소득은 나눠주는 시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누구나 인간이 가지는 권리라는 거죠. 그 권리를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뺏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소득을 받으면 생활비로 거의 쓰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소득층일 경우에는 그냥 세이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수입이나 재산에 대한 양극화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멸성 그 화폐 소비하지 않으면 뭐 그걸 지역 화폐로 줘서 어느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은 그 돈은 반드시 소비된다. 아니면 소비하지 않고 소멸돼 버리면 뭐 정부 입장에서는 땡큐겠죠. 네. 또 제가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예를 들어요. 그 우리 건강보험을 하면 건강보험은 병원에 가면 주민등록번호만 묻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다 똑같은 혜택을 받아요. 그렇다고 전 국민이 똑같은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효과가 된다는 거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묻지 않고 국민이기 때문에 똑같은 혜택을 준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받는 충격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가 개인한테는 굉장히 자존감의 상처를 주는 거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 나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전체 국민이 더 단합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효과고 분명히 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노동소득이라는 거는요. 그 인생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은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은퇴를 하면 계속 소득이 줄어드는데 그럼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50에서 60세면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80이 됐을 때 50까지 모아놓은 소득으로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거든요. 그럼 80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때는 내가 50일 때 냈던 내가 소득이 많을 때 냈던 거를 예를 들면 30년 후에 돌려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이거를 시간이 딱 멈춰져 있고 현재로만 판단할 게 아니고 어떤 누적돼서 가는 국가나 이게 한두 해 말고 망하는 게 아니고 국가는 계속 무한대로 영속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국민이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그 지속성 문제죠. 그래서 경제도 지속 성장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소득은 그 기존의 우리 선별적인 복지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게 되면은 그것이 소위 말하면은 그 승수 효과,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하죠. 승수 효과를 통해서 투입한 그 실제액보다 훨씬 많은 경제 개발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경제 성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한번 쓰고 마는 그런 그게 아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거는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기본소득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기도가 굉장히 탁월한 게 다른 데서는 해보지 않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소멸성 기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일본 사례처럼 묵혀두지 않고 시장에서 특히 그 골목 상권이나 이런 데서 쓰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고요. 더군다나 체크카드 같은 형태로 지급하면은 그걸로 소비자들이 어디다 쓰는지 자동적으로 통계가 누적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정책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지역화폐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정말 피부로 느꼈고 그 지역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이렇게 통계로 나오니까 아, 우리 국민들이 좀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경제가 움직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한눈에 보였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식사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많이 쓰였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디로 가겠어요? 지역에서 써야 되니까 지역에 이제 상가를 이제 특별히 가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예였고 경제 성장 때 확 올라갔다는 게 정말 저도 이 인상이 좋아서 기본소득도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됩니다. 근데 이제 매월 50만 원 하면 좀 저도 50만 원 한 달에 생긴다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딱 10만 원 하면은 이게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도 생길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은 300조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우리가 단기간에 실현하기는 어렵고 상당히 오랜 동안에 뭐 조세 정책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꿔서 갈 거지만 제가 보면 한 10년 내외에 아니 10년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그 시행을 준비하고 시범을 해보고 이런 시기가 필요할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굉장히 이제 제가 그 뭐 자율주행 시스템 AI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왜 제가 이지무의 연구위원장을 맡게 됐고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많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자 들어가는 변호사나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조차도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에 의존하는 뭐 운전을 한다든지 지금 라이더들이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몇 년 이내에 다 로봇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럼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직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먼 문제가 아니고 10년 이내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런 게 봤을 때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제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사회가 불안해지고 양극화가 정말 심해져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회가 통합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좀 장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10년이면 장기일 수도 단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본소득을 그런 AI나 산업혁명 기술에 맞춰서 준비할 때다. 그래서 물론 혜택을 보는 사람과 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설득할 수 있고 오늘 이런 모임이 좀 그런 걸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돼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혜 대표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 문제, 이제 뭐 그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또 로봇 이런 그 데이터로 드리븐되는 사회에서 과거처럼 일만 많이 오래 한다고 해서 효율이 나오고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의적인 그런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가 바로 핀란드입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지난번에 노키아가 그 스마트폰 못 따라가서 무너진 이후에 그 연구원들이 다 각자 벤처로 나가서 굉장히 그 오히려 더 창의성을 발휘해서 뭐 앵그리버드 이런 것도 만들고 말이죠. 훨씬 경제가 더 활성화된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면요. 이제 정부가 과거에는 그 SOC 하드웨어, 건물 이런 거에 뭐 다리 이런 거에 투자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여가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즉 근무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근무 시간을 갖다가 이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아주 창의적인 일, 그런 공공적인 일을 하면서 즐기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은 못 갔습니다만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노동 시간이 감축이 되면은 실제로 그러면 또 자연히 임금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고임금을 주면 또 경쟁력 문제가 생기니까. 따라서 그 임금 감축분에 대해서 정부가 결국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일자리도 그 공유하는 문제,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하는 그것도 불가피하죠.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수단을 믹스해서 최선의 조합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사회가 이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맞는 정책과 행정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루두루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 여러분들도 한 몇 년 동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본인이 4차 산업 준비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난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벌써 4차 산업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또 더 많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된 언택트 산업 같은 거라든가 저희 뭐 숲 관련 사업들이 오히려 더 많이 또 발전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가능성이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 실패했다, 뭐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좋지 않았다 이런 반응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한 것 같은데. 뭐 그거는 허재원 예, 의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면 예. 그 두 가지 사례가 있었죠. 실패라고 이제 언론에서 조금 부각시켰던 게 첫째는 스위스의 문제입니다. 스위스는 전에 이제 그 기본소득을 약 한 월 300만 원 정도를 개개인에 지급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했었죠. 근데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부결이 된 이유는 그게 싫다가 아니고요. 기존의 그 복지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스위스는 뭐 스웨덴과 더불어 세계 최고 복지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더 추가적인 우리는 뭐 복지나 이런 것도 별로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그게 싫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쁘다는 게 무슨 문제가 발견된 게 아니었죠. 그런 거였고요. 핀란드 경우는 이제 2차에 걸쳐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1차 실험이 끝났습니다. 2차는 진행 중이죠. 근데 1차 실험 결과 핀란드도 워낙 이제 그 복지 수준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은 이제 증가했지만 고용이나 창업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충분한 고용과 또 충분한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최근에 그 사례를 보면은 또 두 가지 좋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캐나다 도시에서 5년간 개개인한테 연봉 3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장을 하기로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5년을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 하면은 그 가정의 폭력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학력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의 건강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사례는 2019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스탁턴시에서 좀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500불씩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것 때는 체크카드로 했는데요. 그 통계가 그러니까 잘 나오죠. 그래서 고용이 여기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대체로. 그리고 행복감 증대되고 이러한 그 좋은 효과가 나온 선례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제가 조금 더 붙이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기본소득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는 거는 많은 보수적인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나 마음속에 있는 게 이건 공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소득과 공산주의가 뭐가 다르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굉장히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게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걸 설명하려면 뭐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될 정도의 중요한 일단은 공산주의와 기본소득은 굉장히 다르다. 여기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가지고 있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와 여기는 사유재산에 이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허재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소득을 준다고 이 사람들이 게을러질 거냐 아니면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정도는 그러니까 아주 최소 먹는 생계가 보장됐을 때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가 있는데, 물론 전부 다 100%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현대. 그 먹고 사는 게 됐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에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게 그 소득이 많은 그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에 있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연령이 아니고 사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20대, 그리고 은퇴를 한 60대 이상의 세대한테는 굉장히 기본이 되면서 내 남는 시간에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나의 좋은 일로 기여해서 추가적인 일을 할 것이냐, 더 긍정적인 효과로 간다는 것이 지금의 여러 가지 실험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예나 공산주의에 너무 이 바이어스된 생각으로 보지 말고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소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 토마스 페인이 그 소유의 개념을 갖다가 인공 소유와 자연 소유 두 가지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연 소유는 본래 누구한테나 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수가 독점하면 안 되고 다 공유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공주의라는 어떤 철학으로 지금 이제 논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주의적인 측면과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또 토마스 페인이 말한 그 인공 소유, 이것은 각자가 노력해서 임금을 받거나 사업을 벌이거나 뭔가를 만들어서 낸 소득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유물은 지금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처럼 그대로 또 각자가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자세하게 모르면서 이거 뭐 그냥 자꾸 분배 나눠준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하느냐 이런 것은 아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공산당,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거는 좀 사실은 저희 젊은 세대는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공산당, 공산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북 청년단의 이제 독립적인 세대들을 이제 또 이렇게 가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아직 그 모르셔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세금이 이제 좀 많다고 좀 불만하는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계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하려면 추가로 뭐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이렇게 증수하면 된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반발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새로운 재원이 생기는 건데요. 근데 탄소세 같으면은 우리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우거나 이래서 어떤 그 자연에 대해서 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좀 징벌적인 세금을 가한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데이터세나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어떤 플랫폼 기업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 좋지 않은 것이지만,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렇게 세계의 IT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회사의 기술은 IT 기술에 있는 게 아니고 탈세하는 기술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장이 없습니다. 구글의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장을 조세 피난처에 만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내는 세금이 한 200억 정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구글이 얼마를 벌어가는지 정확하게 우리나라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비교해보면 네이버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1년에 5천억 정도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보다 돈을 못 벌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거냐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제조업체한테 세금을 더 내라가 아니고, 이 IT 기술이 나오면서 기존의 제조업 기반에서는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법이 없어서 과세를 못 하는 건데, 저는 이 기업들이 워낙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를 움직입니다. 법을 하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법하는 사람들이 이 기업한테 세금을 받기 위한 제도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그래요. 상원에 가서 나 세금 내고 싶은데 법에서 내지 말래매. 나 잡아봐라. 나 세금 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일하는 제조업체한테 더 많은 세금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런 지금의 사회에서는 세금을 걷지 못했는데 그런 게 지금 예를 들면 코인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IT 기술이 더 발전하면 코인이 기반이 되는 이 자동화된 시스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이라거든요. 가상 공간에서 모든 거래나 이게 다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세금을 우리가 지금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게 벌써 실물 경제의 10% 이상이 되고요. 10년 후에는 50% 이상이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고 한 20년 후에는 90%가 가상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당연히 거기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죠. 그게 로봇세가 됐던 데이터세가 됐던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 이런 거는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데이터세에 대해서 조금 첨언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지금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매일매일 휴대폰으로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편리한 것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한테 우리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행위입니다. 즉 우리가 서비스를 오히려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세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무료로 제공받아서 약간의 편의만 제공해 줄 뿐이고 실제로는 더 거대한 부를 갖다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상당히 뜨고 있는 독일의 유명한 과학자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러한 눈에 안 보이는 우리가 데이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지컬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우리 교수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분야니까 우리가 컴퓨터의 키보드를 누르거나 셀폰에 이걸 단추를 누르는 순간에 결국은 그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어마어마한 클라우드 서버한테 실제로 전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재미있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국가를 통해서 데이터세를 받아서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대표님의 그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제 100원이라는 그 인건비를 들여서 더 만들어진 데이터가 몇 천억을 번다 그러면 마진율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상법에서도 마진율이 법으로 좀 30%라든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다 보니까 이제 부당하게 이제 많은 이제 수입을 가져가게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도 자산이니까 또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빨리 이렇게 조율이 된다면 이게 우리가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다. 뭐 포퓰리즘 정책이다. 뭐 이런 비판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뭐 이 토론회를 보시면 아니 그래도 이해가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포퓰리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중영합주의.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어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언론이나 어떤 이런 데서 소개하는 포퓰리즘은 좌파 이렇게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으로 대표로 예를 드는 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그다음에 그리스가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하고 다 이제 차베스가 좌파니까 그리스도 좌파라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퓰리즘은 좌파 포퓰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 포퓰리즘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감세를 해주겠다고 국민들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트럼프를 보면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썼거든요. 특히 이제 기업이나 부자들 감세를 해줍니다. 근데 좌파 포퓰리즘은 복지를 주겠다고 이제 포퓰리즘을 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감세와 복지 이게 다 국가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것인데
그리스를 예를 들면 그리스가 왜 모라토리엄이 됐느냐? 우파 포퓰리즘 때문에 됐습니다. 그걸 다 좌파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가 포퓰리즘으로 갈 때의 집권당이 우파 정당이었고요. 거기서 우파 정당이 계속해서 감세를 했습니다. 감세를 했기 때문에 개종소득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복지를 늘린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유로화로 가입하면서 경제 여건이 안 되는데 유로화 존에 가입하면서 발권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화를 찍어내는 유로화 체계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어떻게 경제 부양을 하고 싶은데 EU한테 묶여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우파 포퓰리즘 때문에 모라토리움에 간 거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좌파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야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지금 여기에 기본소득은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파 포퓰리즘 아니죠? 복지를 확대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골고루 나눠주되 세금을 걷다는 것입니다. 이건 좌파 포퓰리즘도 아니고 우파 포퓰리즘도 아니에요. 기존 공식에는 없는 F도 아니고 Y도 아니고요. Z입니다. 이건. 새로운 거다. 이건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 연구의 결과입니다. 포퓰리즘으로 이거를 예단하려고 그럴 때 어느 논리도 적용할 수 없다. 적정한 과세 수단을 마련하고 전 국민한테 골고루 나누어 줘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고, 궁극적으로 그 효과에 복지라고 하는 효과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제 사실 국가 세금을 갖다가 막 함부로 쓰면서 말로만 잘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못하는 게 포퓰리즘이잖아요. 만약에 그걸 잘했다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 안 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오늘 기본소득 논하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과거에 그 성남시장 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말한 것을 안 지킨 게 거의 없다지 않습니까? 검증해 보면은.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무모하게 비현실적인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밀하고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전문학자들 및 또 여러 관계자들과 또 그 의회 또 국회의원들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무모한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선시대 그 다산 선생을 갖다가 포퓰리스트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는 그 다산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한테 실용적으로 이익이 있는 그것을 갖다가 추구할 뿐이다. 즉 실용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좌파 우파로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토론회를 보면서 가장 이게 머리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기본소득이 모든 복지제도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제도이면서 고소득층도 똑같은 금액을 내지만 나중에 이제 그 가세 또 세금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실패라고는 하겠지만 이제 성공적인 사례라는 것도 가장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또 궁금해하시는 점도 있고 더 알고 싶은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임 이지모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알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특집으로 또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